2025년 4월 미국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충격적인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370기 원전 건설 계획, 그 실현 가능성을 평가한 문서였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미국 내 원전 건설 가능 인력, 현 수요의 단 23%뿐, 신규 원전 건설 시 외국 기술 의존도 무려 74% 이상, 세계 최강국 미국이 자국 땅에 원전 하나 제대로 지을 수 없다는 충격적 진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40년간 미국이 철저히 금지해온 한국의 해결료 재처리 권한, 트럼프가 전격 승인한 겁니다. 미국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을까요? 그 배경엔 대한민국의 압도적 기술력과 미국 제조업의 처참한 몰락이 있었습니다. 23년간 한국의 핵주권을 막아온 미국 핵 전문가가 직접 고백하는 충격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데릭 스톤입니다. 58세이며 미국 에너지부 산하국제원자력정책연구소에서 23년간 일해온 핵정책 분석가입니다. 제 전문 분야는 동아시아 핵비 확산 정책이었죠. 매일 아침 워싱턴 DC 포토맥 강변의 아파트에서 일어나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언제나 각국의 핵정책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이들 국가의 원자력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제 동료들은 저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핵비 확산의 수호자라고 불렀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작성한 정책 보고서 때문에 여러 국가의 핵주권 요구가 번번이 좌절됐거든요.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핵 확산을 막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계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특히 한국 문제는 제게 늘 골칫거리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맺어진 한미원자력 협정, 이 협정은 명확했어요. 한국은 핵연료를 농축할 수 없고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도 없다는 내용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농축과 재처리는 곧 핵무기 제조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우라늄을 고농축하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 같은 원자폭탄이 되고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나가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 폭탄의 원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재처리 권한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2010년에도 2015년에도 2020년에도 똑같은 요구를 반복했죠. 그때마다 제가 반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논리는 명확했어요. 한국에 재처리 권한을 주면 동북아시아 핵도미노가 시작된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이 재처리하면 일본도 확대하려 할 거고, 그러면 대만도 요구할 거고, 결국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온다는 논리였죠. 저는 데이터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이나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냉정한 숫자와 사실로 판단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동료들도 제 보고서를 신뢰했습니다. 의회 청문회에 제출되는 자료도 대부분 제 손을 거쳤고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도 동아시아 핵정책은 저한테 물어봤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명확했습니다. 핵비 확산, 그리고 미국의 안보 이익 수호.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제 역할은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23년간 이 원칙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요구해도 어떤 논리를 들이밀어도 저는 단호하게 반대했죠. 재처리 권한은 안 됩니다. 핵 확산 위험이 너무 큽니다. 제가 회의실에서 수없이 반복했던 말입니다. 제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어요. 제가 옳다고 이것이 세계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2025년 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2기 행정부를 출범시켰어요. 그가 내건 슬로건은 마스가 메이크 아메리카 시빌딩 그레이트 어게인이었죠.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또 하나의 슬로건이 등장했어요. 만우가 메이크 아메리카 뉴클리어 그레이트 어게인. 미국 원자력 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 때부터 공약했죠. 나는 미국에 370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이기고 미국을 에너지 초강대국으로 만들겠습니다. 처음엔 그저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했어요. 선거 때 의뢰하는 과장된 공약 정도로 여겼죠.
하지만 트럼프는 진심이었습니다. 취임 직후 바로 태스크포스를 꾸렸고 에너지부에 대규모 원전 건설 로드맵을 만들라고 지시했어요. 저도 그 태스크포스에 포함됐습니다. 동아시아 핵정책 전문가로서 한국, 일본과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라는 임무를 받았죠. 그때만 해도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국 아닙니까? 원자력 기술의 종주국이고 웨스팅하우스라는 세계적 기업도 있었죠. 370기는 좀 과하다 싶었지만 50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나 다른 나라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 미국이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예산 풀고 인력 양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동료에게 했던 말입니다. 제 목소리엔 자신감이 넘쳤어요. 미국의 저력을 의심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징조들이 하나둘씩 포착되기 시작한 게 말이죠.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 기술자 단속 사건이 그 첫 신호였어요. 현대자동차와 LG엔솔이 조지아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법 체류 한국인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불법 체류자 단속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트럼프가 불법 이민 단속을 공약으로 내걸었잖아.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지아 주지사가 갑자기 말을 바꾼 거예요. 그건 오해였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발했던 정치인도 슬그머니 말을 바꿨죠.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들 말을 바꾸는 걸까요? 제 머릿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혹시 미국 제조업에 우리가 모르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그 예감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설마 미국이 그 정도일 리 없다고 일시적인 문제일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제 23년 경력이, 제 확신이 흔들리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25년 4월 15일,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날 아침이었죠. 평소처럼 아침 7시에 출근했는데 비서가 급하게 말했어요. 스톤 박사님,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9시까지 4층 대회의실로 오시래요.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긴급회의라니 뭔가 큰일이 터진 게 분명했어요.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북한이 또 핵실험을 한 건가? 아니면 이란 문제인가? 하지만 곧 알게 됐죠. 문제는 북한도 이란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 미국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제 인생은, 그리고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완전히 뒤집힐 거라고요. 그리고 그 직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2025년 3월까지만 해도 제 일상은 평온 그 자체였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조깅을 하고 7시 30분에 에너지부 청사에 도착했죠. 워싱턴 DC의 봄은 아름다웠습니다. 국립공원에 벚꽃이 만개하고 포토맥 강변을 따라 걷는 사람들의 얼굴에 여유가 가득했어요. 제 사무실은 에너지부 청사 3층 구석에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이는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죠. 책상 위에는 언제나 각국의 원자력 정책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프랑스의 핵연료 재처리 현황,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 중국의 원전 건설 속도, 한국의 원전 수출 전략. 이런 문서들을 읽고 분석하는 게 제 일과였습니다. 동료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면 구내 식당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며 최근 동향을 논의했죠. 제임스는 유럽 담당이었고 수자는 중동 담당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전문 분야를 존중했고 필요할 때면 협력했어요. 데릭, 한국이 또 재처리 권한 요구한다던데?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응, 매번 똑같아. 이번에도 거부될 거야. 제가 자신있게 답했죠. 수잔이 끼어들었어요. 근데 한국은 왜 그렇게 재처리에 집착하는 거야? 폐기물 문제 때문이지. 저장 공간이 부족하대. 하지만 그건 한국이 해결할 문제야. 우리가 재처리 권한을 줄 순 없어. 이런 대화가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 있었고 동료들도 제 판단을 신뢰했어요. 워싱턴 DC의 정책 서클에서 저는 나름 인정받는 전문가였습니다. 의회 청문회에 자주 불려갔고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발표도 했죠. 제 아내 캐서린은 조지타운 대학교 도서관 사서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주말이면 함께 박물관을 찾거나 포토맥 강변을 산책했죠. 두 딸은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독립했고 우리 부부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일은 어때? 캐서린이 물었어요. 응, 별일 없어. 트럼프가 원전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뭐 금방 잊혀질 거야. 정치인들 공약이 다 그렇잖아. 저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제 세계는 안정적이었고 예측 가능했어요. 하지만 2025년 3월 중순부터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정책 연설을 했는데 원자력 부분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거든요. 미국은 다시 원자력 강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을 이길 겁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넘쳤어요. 에너지부 내부에서도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장관이 고위 간부 회의를 자주 소집했고 원전 관련 태스크포스가 꾸려졌죠. 저도 그 일원으로 지목됐습니다. 스톤 박사, 한국 및 일본과의 원자력 협력 가능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부장관이 지시했어요.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재처리 권한 요구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해 보세요. 부장관이 말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게 그저 루틴한 업무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라 해봤자 기존 틀 안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했어요. 재처리 권한 같은 민감한 사안은 절대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을 거라고 믿었죠. 3월 말 조지아주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자동차와 LG엔솔 공장 건설 현장에 불법 체류 한국인이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는 거예요. 조지아주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문제 삼기 시작했고 언론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불법 외국인을 고용해서 임금을 깎고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왔어요. 저는 뉴스를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트럼프 시대답네. 외국인 혐오 정서를 부추기는군. 하지만 그게 제게 어떤 의미인지는 전혀 깨닫지 못했죠.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지아 주지사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거예요. 조사 결과 한국 기술자들은 모두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해가 있었습니다. 고발했던 정치인도 말을 바꿨죠.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 동료 제임스가 말했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 왜 갑자기들 말을 바꾸는 거지?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뭔가 있긴 있나 봐. 하지만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4월 초 에너지부 내부 메모가 돌았습니다. 미국 원전 건설 인력 현황 긴급 조사라는 제목이었죠. 웨스팅하우스를 비롯한 주요 원전 기업들의 설문을 돌렸고 대학 원자력공학과와 기술학교에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대충 훑어봤어요. 또 통계 자료 모으는 거겠지.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한국의 재처리 권한 요구를 어떻게 또 막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4월 14일 저녁 비서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내일 오전 9시 긴급정책회의 소집. 필참.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고위 관계자 전원 참석.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긴급회의라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 터진 걸까? 북한? 이란? 아니면 중국? 온갖 가능성을 떠올렸지만 정작 정답은 제 상상 밖에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조깅을 나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달렸어요.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요. 포토맥 강변을 따라 달리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뭐 별일 아니겠지. 23년간 이런 일을 겪어왔잖아. 침착하게 대응하면 돼. 하지만 제 직감은 달랐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제가 알던 세계, 제가 믿어온 원칙들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느낌. 그 느낌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4월 15일 아침 7시,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에너지부 청사는 이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평소엔 한산한 로비가 사람들로 붐볐고 모두들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고 오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국방부 소속으로 보이는 관계자와 마주쳤어요. 그는 두툼한 파일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고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심각한가 보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아주 심각합니다. 4층 대회의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십 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 국무부 차관, 국방부 차관보,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까지. 이 정도 인원이 모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이미 자료가 띄워져 있었고 각 자리마다 두툼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표지를 보는 순간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미국 원자력 산업 인력 및 기술 능력 평가 보고서 최고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9시 정각 에너지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370기 원전 건설 계획, 그 실현 가능성을 냉정하게 평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장관이 계속 말을 이었죠. 여러분 앞에 놓인 보고서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 핵심 요약 부분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미국 내 원전 건설 가능 숙련 인력 현 수요의 23%, 신규 대형 원전 1기 건설 시 외국 기술 인력 의존도 74% 이상 2030년까지 370기 원전. 건설 계획 달성 가능성 0% 현 상태로 10년 내 건설 가능 원전수 최대 8기. 숫자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23%? 74%?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미국이 자국 땅에 원전을 짓는데 외국 인력의 74%나 의존한다고요? 국방부 차관보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수치가 정확한 겁니까? 에너지부 기술 담당 부장관이 일어섰어요. 네, 정확합니다. 지난 3개월간 철저히 조사한 결과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능력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시공, 특수 용접, 배관 설치, 전기 시스템 구축. 이런 실무 작업을 할 수 있는 숙련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 30년간 미국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기술 전수가 끊겼습니다. 또 다른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조지아주 보글 원전 3, 4호기 건설 사례를 보겠습니다. 2009년 착공해서 2023년 완공됐습니다. 무려 14년이 걸렸죠. 예산은 당초 14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이상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숙련 인력 부족입니다. 용접 불량률이 업계 평균의 3배를 넘었고 배관 설치 오류가 수없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외국 특히 한국에서 기술자들을 대거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나마 14년 만에 완공한 게 기적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글 원전 사례는 들어본 적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제 옆에 앉은 국무부 관계자가 속삭였습니다. 이건 재앙이네요. 발표는 계속됐습니다. 현재 미국의 원전 관련 기술자 연령 분포를 보겠습니다. 평균 연령 58세, 60세 이상이 전체의 47%입니다. 10년 후면 이들 대부분이 은퇴합니다. 그런데 젊은 인력 유입은 거의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첫째, 미국 젊은이들이 제조업 현장 일을 기피합니다. 둘째, 교육 시스템이 붕괴했습니다. 과거엔 기술학교에서 용접, 배관, 전기 같은 기술을 가르쳤지만 지금은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셋째, 임금 문제입니다. 원전 기술자 양성엔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그 기간 동안 충분한 보상이 없습니다.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태계 자체가 붕괴한 겁니다. 기술을 가르칠 사람도 배우려는 사람도 그들을 지원할 시스템도 모두 사라진 거예요. 국방부 차관보가 또 질문했습니다. 그럼 조선업은 어떻습니까? 원전과 조선업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원전 건설엔 대형 압력 용기, 복잡한 배관 시스템, 특수 강철 가공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건 조선업과 기술적 기반이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 조선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2024년 기준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0.1%도 안 됩니다. 중국 53%, 한국 29%, 일본 11%. 미국은 사실상 없는 겁니다. 스크린에 충격적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엔 미국이 세계 조선업의 20%를 차지했어요. 하지만 그 선은 가파르게 하락해서 2020년대엔 거의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과 한국의 선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죠. 조선업 생태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특수 용접, 대형 강판 가공, 정밀 배관. 이런 기술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이 바로 원전 건설의 필수입니다. 결국 원전 산업도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조지아주 사태가 떠올랐습니다. 왜 주지사와 정치인들이 갑자기 말을 바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쫓아내려다가 깨달은 겁니다. 미국인으로는 그 공장을 돌릴 수 없다는 걸요. 국무부 차관이 발언했습니다. 그럼 해법은 무엇입니까? 외국 인력을 대규모로 수입합니까? 에너지부 장관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게 가능하다면 이미 했겠죠.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 단속 정책입니다. 외국인 취업 비자도 대폭 축소했습니다. 게다가 원전 기술자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최소 5년 이상 경험이 필요하고 보안 검증도 통과해야 합니다. 멕시코나 필리핀에서 사람을 데려온다고 당장 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들 보고서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어떤 이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제 23년 경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믿어온 미국의 기술적 우위, 그건 환상이었던 겁니다. 설계 능력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짓지 못하는데. 이건 마치 레시피만 있고 요리할 줄 모르는 것과 같았어요. 그때 누군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에너지부 국제협력 담당관이었어요. 그럼 한국과 협력하는 건 어떻습니까?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논의해야 할 핵심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한국 원자력 산업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완전한 원전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시공, 운영, 유지 보수까지 모든 단계를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APR1400이라는 독자 모델을 개발했고 아랍에미리트에 수출까지 했습니다. 한국의 원전 관련 전문 인력은 약 10만 명입니다. 이 중 고급 기술자가 3만 명 이상입니다. 평균 경력은 20년이 넘습니다. 특히 특수 용접, 대형 압력 용기 제작, 정밀 배관 시스템 구축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에 10만 명이라고요? 미국은 겨우 2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대부분 고령자인데, 한국은 지난 40년간 원전 24기를 건설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단 한 번의 중대 사고도 없었습니다. 가동률은 평균 90%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은 계약대로 정확히 완공했고 품질도 최상급입니다. 국방부 차관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계속 재처리 권한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어줘야 한단 말입니까?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저는 동아시아 핵정책 전문가니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3년간 반대해온 그 문제.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국은 원전을 지을 능력이 없습니다. 한국은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의 요구를 계속 거부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부 장관이 제 망설임을 눈치챘는지 말했습니다. 그 문제는 잠시 후에 논의하겠습니다. 일단 현실을 직시합시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회의는 오전 내내 계속됐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토론이 이어졌어요. 어떤 이는 자체 인력 양성에 투자하자고 했고 어떤 이는 자동화와 로봇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인력 양성엔 최소 10년이 걸리고
자동화로는 원전의 복잡한 작업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국과의 협력, 그게 유일한 해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휘청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도 벽에 기대서서 깊은 숨을 몇 번 들이마셨습니다. 제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어요. 당당하게 서 있는 그 탑이 갑자기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의 위대함, 그건 과거의 유산일 뿐이었던 걸까요? 제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재처리 권한 요구를 반대하는 제 보고서 초안이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요. 저는 그 물결에 휩쓸릴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캐서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늦을 것 같아. 먼저 저녁 드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캐서린이 물었죠.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 괜찮아. 그냥 회의가 좀 길어져서.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무실에 홀로 남아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숫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혹시 오류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고요.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원전을 지을 능력을 잃었습니다. 오후 8시쯤 비서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트럼프 대통령 참석 예정.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다는 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집에 돌아간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캐서린은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그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쉬었죠. 응. 큰일이 터졌어. 무슨 일인데? 저는 기밀 유지 서약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순 없었지만 대략적인 상황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무너져 있었어. 원전을 지을 사람이 없어. 캐서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미국이? 응. 그리고 한국과 협력해야 할 것 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캐서린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게 왜 문제야? 협력하면 되잖아. 문제는 한국이 재처리 권한을 요구한다는 거야. 내가 23년간 막아온 바로 그거. 캐서린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때론 우리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용기야. 그녀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캐서린은 알까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제 23년 경력, 제가 쌓아온 신념, 제가 작성한 수십 개의 보고서. 그 모든 게 잘못됐던 걸까요? 새벽 4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싶어 확인하니 제임스였어요. 데릭, 자고 있었어? 아니, 잠이 안 와. 나도 마찬가지야. 내일 백악관 회의 준비됐어? 모르겠어, 제임스. 정말 모르겠어. 4월 16일 아침, 저는 가장 단정한 양복을 입었습니다. 백악관에 갈 때 입는 네이비 수트와 붉은 넥타이. 거울을 보니 늙은 제 얼굴이 보였어요. 58세, 어느새 제 얼굴에도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백악관 웨스트윙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회의실로 향했죠. 루스벨트룸이었어요. 대통령이 중요한 회의를 할 때 쓰는 방이었습니다. 회의실엔 이미 20명 가까운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에너지부 장관, 국무장관, 국방장관, 백악관 비서실장, 국가안보보좌관. 미국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다 모인 겁니다. 정각 2시, 문이 열리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내 원전 계획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에너지부 장관이 일어나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들었던 그 내용들이 반복됐죠. 숫자, 그래프, 비교 자료.
트럼프는 인상을 찌푸리며 들었습니다. 그럼 해법이 뭡니까? 트럼프가 물었어요. 장관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입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완전한 원전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한국? 좋아요. 나는 한국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원하죠? 국무장관이 답했어요. 재처리 권한입니다, 대통령님. 사용후행 연료 재처리 권한을 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트럼프가 물었죠. 제가 일어나 설명했습니다. 대통령님, 원전에서 쓰고 남은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이걸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70년대부터 한국의 재처리를 금지해 왔습니다. 트럼프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럼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거라는 얘긴가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아닙니다. 한국은 60년간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죠? 트럼프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국방장관이 거들었습니다. 대통령님, 원칙의 문제입니다. 한 나라에 허용하면 다른 나라들도 요구할 겁니다. 트럼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원칙? 나는 원칙보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내 원전 370기를 지을 수 있다면 한국에 재처리 권한을 주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발언했습니다. 대통령님,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재처리 권한을 주면 일종의 억지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트럼프가 물었죠. 한국이 직접 핵무기를 만들진 않겠지만 플루토늄을 확보할 능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북한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핵능력이죠.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한국에 재처리 권한을 주면 우리는 뭘 얻죠? 에너지부 장관이 답했어요. 첫째, 원전 건설 협력입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에 와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둘째, 조선업 협력입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도 한국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셋째, 국방장관이 덧붙였습니다. 중국 견제입니다. 중국이 해양 패권을 장악하려 합니다. 한국 조선업과 협력하면 우리 해군력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나쁘지 않은데요. 그럼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도 재처리 권한 있죠? 저가 답했습니다. 네, 대통령님. 일본은 1988년부터 재처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47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트럼프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저 냉전 시대의 유산일 뿐이었어요. 국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NPT 모범 가입국입니다. IAEA 사찰도 투명하게 받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동맹입니다.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한국과 협상을 시작하십시오. 재처리 권한을 주되 조건을 붙이십시오. IAEA 사찰 강화, 평화적 목적 명시, 그리고 우리 원전 산업 협력 의무화. 이해했습니까? 모두가 예, 대통령님 하고 답했습니다. 트럼프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나는 결과를 원합니다. 4년 안에 원전 50기 착공하십시오. 한국이 필요하면 한국과 하고 일본이 필요하면 일본과 하십시오. 원칙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일을 하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휴게실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커피 한 잔을 따라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커피가 컵 밖으로 흘렀습니다. 제임스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데릭,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가 23년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트럼프는 30분도 안 돼서 제 23년을 뒤집어 버렸어요. 원칙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캐서린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재처리 권한을 주기로 했어. 캐서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럼 당신이 그동안 주장한 건? 틀렸어. 내가 틀렸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여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시작이야. 이제부터 제대로 하면 돼. 그녀의 품에서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58년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에너지부는 비상상황실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을 준비하는 태스크포스가 급조됐고, 저도 그 일원으로 지목됐어요. 스톤 박사, 한국 측 협상 상대를 파악해 주십시오. 부장관이 지시했습니다. 저는 멍한 상태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기관들의 명단을 뽑았어요. 그런데 손이 자판에서 멈췄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23년간 막아온 일을 이제 제가 추진하고 있다니. 제임스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데릭, 커피 마실래?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 나섰어요. 구내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응. 내가 뭘 한 건지 모르겠어. 데릭, 자책하지 마. 상황이 바뀐 거야. 우리가 몰랐던 거야. 미국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줄. 제임스가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난 전문가잖아. 알았어야 했어. 조지아 사태만 봐도 알 수 있었잖아. 제임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모두 보고 싶은 것만 봤어. 미국이 여전히 위대하다고 믿고 싶었으니까.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에 국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대사관과 초기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서울에서 실무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기사가 났어요. 트럼프 행정부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 권한 부여 검토. 누가 언론에 흘린 겁니다. 순식간에 의회가 들끓기 시작했어요. 공화당 강경파 상원 의원들이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에 재처리 권한을 주는 것은 동북아 핵 확산을 부추기는 위험한 결정이다. 의회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주당 일부도 가세했죠. 트럼프의 즉흥적 결정이 미국의 핵비 확산 정책을 무너뜨리고 있다. 저는 의회 설명 자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뭘 쓸 수 있을까요? 제가 23년간 주장했던 논리를 이제 뒤집어야 하는데요. 비노드 파일 앞에 앉아 1시간 넘게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스톤 박사님? 저는 김성준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직접 전화가 온 겁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당황해서 답했습니다. 박사님, 혹시 다음 주 워싱턴에 오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IAEA 파견 업무로 워싱턴에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네, 좋습니다. 만나시죠. 우리는 3일 후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저는 한국 원자력 산업에 대한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APR 1400, 아랍에미리트 수출, 24기 원전 무사고 운영. 객관적으로 봐도 인상적인 실적이었어요. 그런데 왜 저는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 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편견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뒤처진 나라라는, 우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라는 편견. 그게 제 눈을 가렸던 겁니다. 캐서린이 들어와 물었습니다. 뭐 보고 있어? 한국 자료. 솔직히 놀라웠어. 이렇게까지 발전했는지 몰랐어. 캐서린이 웃었어요. 당신이 편견을 버리고 있다는 증거네. 4월 20일, 저는 김성준 박사를 만났습니다. 에너지부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조금 일찍 도착해서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들어왔어요. 스톤 박사님?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며 저는 그의 눈을 봤어요. 지적이면서도 온화한 눈빛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죠. 박사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궁금한 게 많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사님께서 한국의 재처리 권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반대해 오신 걸 압니다. 그 입장을 이해합니다. 핵비 확산은 중요한 원칙이니까요. 그의 말투는 비난이 아니라 이해였어요. 하지만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의 입장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2030년이면 사용후행 연료 저장 공간이 완전히 포화됩니다. 재처리 권한이 없어서 40년간 쌓아만 뒀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문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폐기물 처리장 부지를 찾는 건 정치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민 반대가 심하거든요. 김 박사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재처리를 하면 폐기물 부피를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온 플루토늄은 다시 연료로 쓸 수 있죠.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그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박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들지 않습니다. 한국은 60년간 그걸 증명해왔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에도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김 박사가 잠시 침묵하다 답했습니다. 그건 50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압박으로 포기했죠. 그 이후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습니다. NPT 체제에서 퇴출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경제 제재를 받을 겁니다. 한국 경제는 무역에 의존하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논리는 합리적이었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원칙과 현실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선례를 만들면 다른 나라들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김 박사가 반문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재처리 권한을 가지고 47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은 안 되고 일본은 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거든요. 김 박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한국을 신뢰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죠.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신뢰. 저는 한국을 신뢰하지 않았던 겁니다. 60년간의 실적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IAEA 사찰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김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미국도 한국이 필요합니다. 박사님도 아시잖아요. 미국 혼자서는 원전을 지을 수 없다는 걸.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이었어요. 한국은 10만 명의 원전 전문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숙련된 기술자들이죠. 미국이 원전을 재건하려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은 위협이 아니라 사실의 진술이었어요. 상호 협력입니다, 박사님. 한국은 재처리 권한을 얻고 미국은 원전 산업을 재건합니다. 윈윈 아닙니까? 김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버린 커피는 씁쓸했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달콤한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김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3년간 틀렸습니다. 김 박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미국을 과대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원칙에만 매달려 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라도 깨달으신 거면 다행입니다. 김 박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같은 분이 계셔야 올바른 협력이 가능합니다. 과거를 알고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분이요. 우리는 2시간 넘게 대화했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 재처리 시설 계획, IAEA 사찰 방안, 한미 협력 모델. 구체적인 내용들을 논의했어요. 카페를 나서며 김 박사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다음 주 서울 회의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때 뵙죠. 악수를 나누며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적이 아니라 동료라는 것을요.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비로소 의회 설명 자료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자판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한국 재처리 권한 부여의 필요성과 안전장치라는 제목으로 20페이지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23년 만에 정반대 주장을 하는 보고서였죠. 하지만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의회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공화당 강경파 상원 의원 5명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에 재처리 권한을 주는 것은 동북아 핵 확산의 도미노를 촉발할 위험천만한 결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이 계획을 철회하라.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트럼프의 또 다른 즉흥적 결정이 미국의 핵비 확산 정책 70년 역사를 무너뜨리고 있다. 의회 승인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회 설명 자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앞에 앉아도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뭘 써야 할까요? 제가 2015년에 썼던 반대 보고서와 정반대되는 내용을 써야 하는데 어떻게 설득력 있게 쓸 수 있을까요? 빈워드 파일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결국 1시간이 넘게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의회만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 DC의 주요 싱크탱크들이 잇따라 반대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헤리티지 재단은 한국 재처리 권한 부여의 5가지 위험이라는 보고서를 냈고 브루킹스 연구소는 동북아 핵균형 파괴 우려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본격적으로 로비에 나선 겁니다. 그들은 의회 주요 의원들을 만나며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 기술을 불법으로 가져갔습니다. APR 1400도 우리 설계를 베낀 겁니다. 이제 재처리 권한까지 주면 우리 마지막 경쟁력마저 빼앗깁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스에 전면 광고까지 냈어요.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지켜야 합니다. 한국의 재처리 권한 부여를 반대합니다. 여론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 재처리 권한 부여에 찬성 32%, 반대 48%, 모름 20%.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핵확산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겁을 먹었거든요. 5월 3일, 저는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장에 섰습니다. 거대한 회의실에 20명이 넘는 상원 의원들이 앉아 있었고 뒤쪽에는 방청객과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위원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스톤 박사, 당신은 2015년에 한국 재처리를 반대하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찬성합니까? 10년 만에 정반대 입장으로 바뀐 겁니까? 네, 의원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미국의 원전 건설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한국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국가 안보를 경제적 이익과 바꾸자는 겁니까? 아닙니다, 의원님. 오히려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겁니다. 중국이 해양 패권을 장악하려 합니다. 작년 기준 중국 함정 370척, 우리는 296척입니다.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중국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청문회는 3시간 넘게 이어졌고 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답변했습니다. 더 큰 악재가 터졌습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한미 원자력 협력 강화는 동북아 핵균형을 파괴하는 위험한 시도다. 중국은 영내 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재처리 능력을 갖게 되면 중국의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계속 로비를 강화했고 의회는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중국은 외교적 압박을 가했어요. 여론도 부정적이었고 언론도 회의적이었습니다. 5월 말 서울에서 첫 고위급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어요. 광화문의 한 호텔 회의실에서 양측 대표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미국 측에는 에너지부 차관,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그리고 저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있었어요. 한국 측에는 산업부 차관, 외교부 국장,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차갑게 시작됐습니다. 미국 측 수석 대표인 에너지부 차관이 입을 열었어요. 한국의 재처리 권한 요구를 검토하기 위해 왔습니다. 다만 의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IAEA 특별 사찰을 받아야 합니다. 둘째, 모든 플루토늄 재고를 실시간으로 미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셋째, 재처리 시설의 설계 단계부터 미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합니다. 한국 측 얼굴이 굳었습니다. 산업부 차관이 답했어요. 차관님, 그 조건들은 주권 침해입니다. 일본도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왜 한국에만 이중잣대를 적용합니까? 일본은 다릅니다. 일본은 1988년에 재처리 권한을 얻었고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북한 핵위협은 오히려 지금이 더 심각합니다. 논쟁이 격해졌습니다. 미국은 의회를 설득하려면 강력한 안전장치가 필수라고 주장했고, 한국은 일본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했어요. 양측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이틀째 회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부 조건을 놓고 팽팽히 맞섰어요. IAEA 사찰 주기, 플루토늄 보고 방식, 기술 이전 범위. 모든 항목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양측 수석 대표가 별도 회동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실망뿐이었어요.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공식 발표문이 나왔습니다. 회의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언론은 즉각 보도했어요. 한미 원자력 협상 결렬, 재처리 권한 논의 난항, 트럼프 원전 공약 첫 관문부터 좌초 위기.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에너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한국은 일본 수준의 대우를 요구하고 우리는 강화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트럼프 대통령께 뭐라고 보고하지? 더 나쁜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의회에서 한국 재처리 권한 부여 금지 결의안이 발의됐어요. 공화당 강경파 5명, 민주당 3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사설이 나왔어요. 트럼프의 또 다른 실패 원전 공약의 허상. 저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실패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모든 문장이 제 실패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파일을 꺼냈어요. 2015년에 제가 작성했던 한국 재처리 권한 부여의 위험성 보고서였습니다. 노란 종이에 바른 글씨들. 10년 전에 저는 이렇게 썼더군요. 한국에 재처리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동북아 핵도미노를 촉발할 것이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 중인 불안정한 국가이며 재처리 능력을 갖게 되면 독자 핵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보고서를 읽으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0년 전에 저는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던가요? 한국을 불안정한 국가라고 규정하고. 하지만 지금 보니 그건 편견이었습니다. 한국은 불안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죠. 몇 차례 정권 교체가 있었지만 모두 평화적으로 이루어졌고 민주주의는 공고했고 경제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제가 틀렸던 겁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미국을 과대평가했어요. 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인종적 편견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양 국가는 서양보다 뒤처진다는, 한국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무의식적 편견. 그게 제 판단을 흐렸던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 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미 원자력 협상 결렬에 한국 정부 유감 표명. 기사를 읽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국은 40년간 재처리 권한을 요구해왔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 공간이 2030년이면 포화된다. 재처리 권한 없이는 원전 24기를 멈춰야 하는 상황이다. 새벽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내가 정말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막았던 한국의 수많은 요청들, 제가 작성했던 반대 보고서들. 그 모든 게 틀렸던 걸까요? 새벽 5시쯤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김성준 박사였어요. 스톤 박사님,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북한 문제를 활용하는 건 어떨까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북한 문제를 활용한다. 무슨 뜻일까요? 다음 날 오전, 김 박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에너지부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죠. 김 박사가 자료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박사님, 최근 한국 여론조사를 보셨습니까? 독자 핵무장 찬성이 60%를 넘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계속 개발하니까 한국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걸 막으려면 재처리 권한이 필요합니다. 직접 핵무기를 만들진 않되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다는 걸 보여줘야 국민들이 안심합니다. 심리적 안정이죠. 김 박사의 논리는 명쾌했습니다.
재처리 권한만 있어도 한국은 우리도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을 얻습니다. 그럼 독자 핵무장 여론이 잠재워져요. 오히려 핵 확산을 막는 겁니다. 역설적이지만 효과적입니다.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그거다. 이건 의회를 설득할 완벽한 논리였어요. 김 박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47톤의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지만 핵무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정을 얻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좋지 않습니까?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하면 동맹이 깨집니다. NPT도 무너지고요. 하지만 재처리 권한만 주면 한국을 동맹 안에 묶어둘 수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윈윈이에요. 한국은 재처리 권한을 얻고 미국은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막고 동시에 원전 협력도 강화하는 겁니다. 완벽한 논리였어요. 김 박사님, 함께 보고서를 작성합시다. 제가 제안했습니다. 김 박사가 환하게 웃었어요. 바로 그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재처리 권한 부여 핵 확산 방지와 동맹 강화의 전략이었어요. 보고서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막는다. 재처리 권한으로 잠재적 능력을 주되 IAEA 사찰로 실제 무기화는 막는다. 둘째, 북한을 억제한다. 한국의 핵잠재력이 북한의 심리적 압박이 된다. 셋째, 미국 원전을 재건한다. 한국의 기술과 인력으로 370기 계획을 현실화한다. 우리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짰습니다. 1단계, 의회 친한파 의원들을 먼저 설득한다. 2단계, 국가안보회의에서 승인을 받는다. 3단계, 한국과 재협상을 시작한다. 4단계, 의회 전체를 설득한다. 5단계, 최종 합의와 비준. 특히 의회 설득 전략을 정교하게 짰어요. 북한 대응이라는 프레임이 핵심이었습니다. 재처리 권한이 핵 확산이 아니라 오히려 핵 확산 방지라는 논리.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막고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을 억제하는 일석삼조의 전략이라고 포장하는 거죠. 6월 초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이 보고서를 읽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거다. 이걸로 의회를 설득할 수 있어. 그는 즉각 백악관 회의를 소집했어요. 에너지부 장관,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저는 30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슬라이드마다 설득력 있는 데이터와 논리가 가득했어요. 한국 독자 핵무장 여론 60% 돌파, 재처리 권한 부여 시 40%대로 하락 예상, 일본 사례 47톤 플루토늄 보유, 핵무기 제로, 한미 원전 협력 경제 효과 연간 200억 달러.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건 설득력 있습니다. 북한 대응이라는 명분이 확실하네요. 국무장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회도 이 논리라면 받아들일 겁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가 답했어요. 긍정적입니다. 한국도 이 프레임을 환영합니다. 독자 핵무장 여론을 잠재울 명분이 생기니까요. 국가안보보좌관이 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전략으로 갑시다. 일단 친한파 의원들부터 설득하십시오. 그 다음 한국과 재협상을 시작하고요. 6월 중순 한미 고위급 회담이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양측 모두 유연한 자세였어요. 미국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재처리 권한을 드립니다. 다만 북한 억지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포장합시다. 이렇게 하면 의회 설득이 가능합니다. IAEA 사찰은 일본 수준으로 하되 한미 원전 협력을 대폭 확대해 주십시오. 한국 측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도 그 프레임을 환영합니다. 국내 독자 핵무장 여론을 잠재울 수 있으니까요. 협상이 급진전됐습니다. 양측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재처리 시설 건설 일정 2026년 착공, 2031년 완공. IAEA 사찰 체계 일본과 동일한 수준, 연 2회 정기 사찰. 한미 원전 합작 프로젝트 50억 달러 규모, 10년간 50기 건설 목표. 기술 인력 교류 한국 기술자 5,000명 미국 파견, 공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의회 친한파 의원들도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 한 명이 말했어요. 북한 대응이라는 명분이 확실하네요. 한국이 독자 핵무장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민주당 의원도 동의했습니다. 동맹 강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7월 말 워싱턴에서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양측은 협정문 초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문구 하나하나를 놓고 치열하게 논의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협력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제1조 대한민국은 평화적 목적의 사용후행 연료 재처리 권한을 갖는다. 제2조 재처리 시설은 IAEA의 정기 사찰을 받는다. 제3조 한미 양국은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한다. 조문들이 하나씩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남아 있었어요. 웨스팅하우스의 로비는 계속됐고 의회 강경파도 쉽게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외교적 압박도 여전했죠.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번에도 막판에 무너지는 건 아닐까? 그리고 10월 최악의 타이밍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폭발음이 울렸고 규모 6.1의 인공지진이 감지됐어요. 북한은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전술핵탄 두 소형화에 성공했다. 실전 배치 가능한 전술핵 100개를 확보했다.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긴급 NSC 회의가 소집됐고 의회는 북한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공화당 강경파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재처리 권한을 준다고? 미쳤어? 북한이 핵을 100개나 가졌는데 한국까지 플루토늄을 만들게 하면 동북아가 핵전쟁터가 된다. 상원 외교위원회 간사가 기자회견에서 외쳤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어요. 트럼프 행정부는 정신을 차려라. 지금은 한국에 재처리 권한을 줄 때가 아니라 북한 제재를 강화할 때다. 의회는 다시 반대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이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을 열었어요. 한미가 이 시점에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것은 영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행위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한미는 핵 확산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웨스팅하우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면 광고를 다시 냈어요. 북한 핵 위협이 심각한 지금 한국에 플루토늄 생산 능력을 주는 건 자살 행위다.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도 대만도 따라할 것이다. 동아시아 핵도미노를 막아야 한다. 여론도 다시 악화됐습니다. CNN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한국 재처리 권한 부여 찬성 28%, 반대 58%. 반대가 거의 2배였습니다. 뉴욕타임스 사설이 나왔어요. 북한 핵실험이 증명했다. 동북아 핵 확산은 재앙이다. 한국에 재처리 권한을 주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에너지부 장관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상황이 최악입니다. 의회가 완전히 돌아섰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압박받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협정 개정은 물 건너갑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국무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중국이 가장 문제입니다. 베이징이 계속 압박하면 우리 동맹국들도 흔들릴 겁니다. 국방부 차관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도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특혜를 주느냐는 거죠. 저는 절망했습니다. 결국 안 되는 건가? 또 실패하는 건가? 23년 경력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어요.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지만 그 웅장함이 무색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8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성준 박사였어요. 스톤 박사님. 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모든 게 무너지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박사님. 생각을 바꾸십시오.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게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북한이 전술핵 100개를 가졌다면 한국도 대응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재처리 권한을 줘야 하는 명분이 가장 강력한 순간입니다. 저는 번개 맞은 것처럼 깨달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프레임을 잘못 잡았어요. 북한 핵실험이 문제가 아니라 기회였던 겁니다.
김 박사님, 당장 만납시다. 1시간 후 우리는 에너지부 근처 24시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김 박사가 노트북을 펼쳤어요. 박사님, 지금 한국 여론을 보십시오. 북한 핵실험 후 독자 핵무장 찬성이 68%로 치솟았습니다. 이건 역대 최고치입니다. 국회에서는 핵무장 공개 토론회가 열렸고 야당 대표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여당도 모든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독자 핵무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김 박사가 계속 말했어요.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 독자 핵무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한미동맹이 깨집니다. 둘째, NPT 체제가 무너집니다. 셋째, 일본도 따라서 핵무장합니다. 넷째, 동아시아가 핵무기로 가득 찬 화약고가 됩니다. 하지만 김 박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에 재처리 권한만 주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한국을 동맹 안에 묶어둘 수 있습니다. 둘째, 독자 핵무장 여론을 잠재웁니다. 셋째, 북한에 대한 억지력은 높아집니다. 넷째, NPT 체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완벽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재처리 권한을 줘야 한다는 논리. 이게 답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긴급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까지 작업했어요. 제목은 북한 7차 핵실험 대응 한국 재처리 권한의 전략적 필요성이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명확했어요.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막으려면 오히려 재처리 권한을 줘야 한다는 역설. 북한이 전술핵 100개를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에 빠져 있다. 독자 핵무장 여론이 68%로 치솟았으며 정치권에서도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만약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독자 핵무장에 나선다면 이는 미국 외교 정책의 최대 실패가 될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 재처리 권한을 부여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재처리 능력은 잠재적 핵 능력을 의미한다. 한국 국민들은 우리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을 얻게 된다.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지 않아도 억지력을 확보하는 셈이다. 일본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일본은 47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지만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 잠재적 능력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재처리 권한만 있으면 독자 핵무장 여론은 진정될 것이다. 새벽 6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저는 즉각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긴급. 북한 핵실험 대응 전략. 즉시 검토 요망. 오전 9시 보좌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스톤 박사, 백악관으로 오십시오. 대통령께 직접 보고하셔야겠습니다. 오전 11시 저는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에 앉아 있었고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함께 있었어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사 10분 드리겠습니다. 설득해 보십시오.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북한 핵실험, 한국 독자 핵무장 여론 68%, 재처리 권한의 전략적 가치. 모든 논리를 쏟아부었습니다. 대통령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의 재처리 권한 요구를 계속 거부한다. 그러면 한국은 독자 핵무장으로 갑니다. 둘째, 재처리 권한을 준다. 그러면 한국을 동맹 안에 묶어두고 북한을 억지하고 동시에 미국 원전 산업도 재건합니다. 트럼프가 국방장관을 쳐다봤습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논리적입니다. 대통령님. 한국의 독자 핵무장은 우리에게 재앙입니다. 차라리 통제 가능한 재처리 권한이 낫습니다. 국무장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회도 이 논리라면 설득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북한 대응이라는 명분이 확실하니까요. 트럼프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하십시오. 한국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의회를 설득하십시오. 이번엔 성공해야 합니다. 2025년 11월 22일, 역사적인 날이 밝았습니다. 워싱턴 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트럼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한미 양국은 역사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평화적 목적의 사용 후행 연료 재처리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는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며 동북아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동시에 한미 양국은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40년 수건이 이뤄졌습니다. 한국은 책임 있는 원자력 국가로서 IAEA 사찰을 투명하게 받을 것이며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한미 원자력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성준 박사였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그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사님,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냈어요. 40년.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김 박사님, 우리가 함께 해낸 겁니다. 아닙니다. 박사님이 23년 실수를 인정하고 바꾸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의회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상원외교위원회 위원장이 성명을 냈어요. 북한 핵위협에 대한 현실적 대응이다.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막으면서 동맹을 강화하는 현명한 결정이다. 공화당 강경파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언론도 호평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일면 톱기사였어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동맹의 새로운 시작.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을 냈습니다. 실용주의가 이념을 이겼다. 트럼프 행정부의 몇 안 되는 외교적 성과다. 다음 날 한국전력과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에너지 기업들과 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0년간 50기 원전을 공동 건설하기로 했어요. 미국 에너지부는 2030년까지 원전 50기 착공 가능이라는 새로운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에너지부 특별자문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한미 원자력협력위원회 공동의장도 맡게 됐어요. 제 23년 경력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합의 발표 일주일 만에 즉각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재처리 시설 건설 계획을 공식 발표했어요. 경상북도 경주에 5조 원 규모의 시설을 짓기로 했고 2026년 착공해서 2031년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여론 변화였어요. 한국 갤럽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독자 핵무장 찬성 68% 42%. 재처리 권한 확보만으로도 26%포인트나 떨어진 겁니다. 김성준 박사의 예측이 정확히 들어맞았어요. 미국에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에너지부 분석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5만 개의 원전 관련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상됐어요. 텍사스,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들이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조선업 분야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 계약을 따내기 시작했어요. 첫 계약은 5억 달러 규모였고 3년간 10척의 구축함을 정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생존을 위해서는 한국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중국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유감을 표했지만 실질적 제재는 없었어요. 사실 중국도 한국의 독자 핵무장보다는 재처리 권한이 낮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영향력은 더욱 확대됐습니다. 한미 원전 협력은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을 창출했어요. 한국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으로도 수출을 확대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형 원전 6기를 발주했고 체코도 사기 계약을 검토 중이었어요. 기술 발전도 놀라웠습니다. 한미 공동 연구로 4세대 원자로 개발이 가속화됐고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상용화도 앞당겨졌습니다. MIT와 카이스트가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했어요. 환경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재처리 기술로 핵폐기물 부피를 90% 이상 감소시킬 수 있게 됐어요. 방사능 반감기도 수만 년에서 수백 년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인류의 핵폐기물 문제 해결에 큰 진전이었어요. 사회적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미국 내 반환 정서가 거의 사라졌어요. 한국이 미국 제조업을 살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영웅 대접을 받았고 한국어 학습 열풍까지 불었습니다. 정책과 제도도 변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동맹국 기술협력 촉진법을 제정했어요.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의 기술협력을 촉진하는 법안이었습니다. 한국도 원자력산업진흥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의장이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21세기 한미동맹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일방적 보호가 아니라 상호협력, 이게 진정한 동맹입니다. 이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외적으로는 에너지부 특별자문위원이자 한미원자력협력위원회 공동의장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적 변화였습니다. 23년간 고수했던 핵비 확산 절대주의에서 벗어나 현실적 협력주의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핵비 확산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맹목적인 금지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오히려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들 수 있다. 인종적 편견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국을 도움이 필요한 후진국으로 보던 시각에서 배울 점이 많은 파트너로 인식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한국 기술자들에게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새로운 목표도 생겼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력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거예요.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글로벌 원자력 안전 네트워크가 제 다음 도전입니다. 실패의 의미도 재발견했습니다. 조지아 사태의 굴욕이 없었다면 우리는 미국 제조업의 민낯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첫 번째 협상 실패가 없었다면 더 나은 전략을 찾지 못했을 것이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해법을 찾는 과정이었다. 김성준 박사는 이제 제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료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화상회의를 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해요. 지난달엔 서울을 방문해서 그의 가족들과 저녁도 함께 했습니다. 캐서린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58년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용기. 그게 진짜 용기더라고. 캐서린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 여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합니다. 첫째, 진정한 동맹은 일방적 복종이 아니라 상호 필요에 기반한 협력입니다. 미국은 설계 능력을, 한국은 시공 능력을 갖고 있었고 이 둘이 만나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했습니다. 둘째, 오래된 원칙도 시대 변화에 맞춰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핵비 확산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맹목적 금지보다 전략적 협력이 때론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셋째,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조지아 사태의 굴욕이 없었다면 미국은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했을 것이고 북한 핵실험의 위협이 없었다면 한국 제철이 권한의 명분도 약했을 것입니다. 위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넷째, 편견을 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23년간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편견을 인정하고 버리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우리 모두 자신의 편견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가 진정한 용기입니다. 제가 2015년 보고서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여러분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래된 편견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실패를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그 순간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불가능해 보였지만 협력으로 해결된 사례가 있으신가요? 편견을 버리고 성공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미 원자력 협력의 성공 스토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진정한 동맹이 무엇인지, 편견을 버리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버린 편견은 무엇입니까? 실패를 인정하고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데릭 스톤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견을 버리고 실패를 인정하고 협력의 가치를 믿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